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김태현 기자입니다. 이번 한 주도 법조계는 뜨거웠습니다. 사법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이 이루어졌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부터 서울구치소 구속까지 그 의미와 향후 전망을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의전서열 3위, 사법부 최고수장 대법원장. 하지만 우리 역사에선 그 지위에 걸맞지 않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바람잘 날 없던 역대 대법원장 흑역사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피의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모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법원이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영장심사 쟁점과 전망 등을 짚어봤습니다. 심층리포트 김정래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맡게 된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연수원 2기 양 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25기 후배입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1995년 검사로 임관한 검찰 출신으로 2009년 판사로 전직했습니다. 법원 행정처 재직 경험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근무 인연은 전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로 부임했고 부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양 전 대법원장 차량과 고영한, 박병대, 차한성 전 법원 행정처장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법원의 영장 줄기각에 막혀있던 검찰 수사 물꼬를 터준 바 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그러나 지난해 12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에선 범죄 공모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고 전 대법관을 건너뛰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한 만큼 영장심사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개입 여부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고영한이나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처럼 구속 기소된 임종원 전 차장과 재판거래 등을 공모한 공범이 아니라 이를 진두지휘한 사법행정권 남용 정점이자 주범이라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김앤장 독대 문건과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이유진 수첩 등을 확보한 물증과 진술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적극 개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아래 직원들이 한 일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한 양 전 대법원장도 영장 실질 심사에 직접 출석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적극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 안팎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이 오히려 양 전 대법원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영장 발부 대상은 되는 게요. 이게 이제 사법농단이라는 범죄 중대성이 있고 또 그 전 대법원장이 그 사건을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은 맞거든요.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가장 큰 혐의인 직권남용은 유무죄 성립 다툼의 여지가 큰 혐의인 만큼 반론권 보장 등을 위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피의자의 방어권에 입각해서 도주의 염려가 없고 그리고 증거도 이미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논리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같은 날 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은 260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데다 40여 개 혐의 각각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영장 발부 여부는 모레 밤 늦게나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양 전 대법원장은 입을 굳게 다물고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그대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 포토라인 패싱에 이은 법원 포토라인 패싱인데 영장 심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영장 발부 관건 심층리포트 이현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턱 주위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입을 꽉 다문 딱딱하고도 착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그대로 법원 포토라인을 지나쳤습니다.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
신고받게 되었는데 신경 어떠십니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검사 출신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 등 사법농단 수사 핵심 인력들을 영장심사에 대거 투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공판 일부 부장검사 출신인 최정숙 변호사 등이 방패로 나섰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배소송 재판거래 의혹 등 모두 40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만 260쪽이 넘을 정도로 혐의가 방대합니다.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를 만나 소송 대책을 논의하는 등 단순히 보고받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거래를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들이 모두 헌법 질서를 깨트리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그동안 검찰 조사를 통해 보인 입장에 따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세 차례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방어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를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가 영장 발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되는 것은 가장 큰 것이 도주의 우려하고 증거인멸의 우려, 또 주거 부정 이런 어떤 구속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고 있고 또 다투고 있기 때문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주거 부정도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염려 이런 것들을 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 관련해서 법원 안팎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이 발부될 거라는 전망과 직권남용은 법리 다툼이 치열하고 검찰이 관련 증거와 진술을 이미 확보한 만큼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오늘 같은 시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둘 모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불보듯 뻔해 영장심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원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긴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법원 포토라인은 그냥 패싱했지만 영장 심사는 결국 그냥 패싱하지 못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발부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담하다며 허리를 숙였고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매우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영장 발부 배경과 향후 전개와 전망 등을 짚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발부에 사법부 수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아침 출근길에 허리를 깊숙이 오랫동안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사상 초유 전대미문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사태에 김 대법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어떤 말로 위안을 드릴 수 있을지 저는 찾을 수도 없다며 황망해했습니다. 같은 시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굳은 표정으로 수사팀 책임자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앞서 오늘 새벽 2시쯤 장고 끝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해자의 지위 및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 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의 몸통임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공무원의 징계 양정 규정에 보면은 제일 높은 사람이 중한 책임을 지고 제일 계급이 낮은 사람이 경한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책임을 진다 그러면은 대법원장이 제일 중한 책임을 져야 되고. 법원 안팎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심사에서 이규진 등 후배 법관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거나 김앤장에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식으로 주장한 점이 오히려 커다란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증거인멸 우려 등 법원이 봐줄래야 봐줄 수 없는 상황을 양 전 대법원장이 자초했다는 겁니다. 승태 대법원장이나 임종원 차장과 똑같이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공모하고 주도적인 입장에 서 있었다고. 검찰은 내일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검찰청사로 소환해 기소 전 막바지 추가 보강 수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달 12일 전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연루자들을 일괄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100명 안팎의 전현직 판사 가운데 실제 기소 대상이 얼마나 될지 그 기소 규모와 면면에 검찰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가의전 서열 3위, 대한민국 최고 재판소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 영장 실질 심사, 대법원장 흑역사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20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대법원장 흑역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5.16과 12.12 두 번의 군사 쿠데타로 대변되는 한국 현대사와 맞물리면서 네. 이 대한민국 사법부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네.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부터 현재 제16대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네.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말 그대로 파란만장, 순탄치 않은 자리가 사법부 수장 자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예를 좀 볼까요? 네, 일단 불명예 퇴진한 대법원장 사례를 보면요. 네.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8년 임명된 제2대 조용순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네. 1959년 당시 이승만 정권에 비판적이던 경향신문이 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네. 이에 경향신문은 정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하나인 강제징용, 재판거래 고의지연처럼요. 네. 당시 조용순 대법원장의 대법원도 상고심 선고를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게 됩니다. 네. 이에 한 시민이 조용순 당시 대법원장과 김세환, 배정현 당시 대법관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나 정권의 뜻에 따라서 검찰 수사도 하는 듯 마는 듯 하게 됐고 네. 그러던 1960년 4.19 혁명이 터졌습니다. 네. 4.19 이후에 26일 이승만 대통령 하야 성명이 나오고요. 네. 그 몇 시간 뒤에 대법원은 경향신문 복간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네. 이에 하급법원 일선 판사들이 긴급회의를 열고요. 네. 조용순 당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 사퇴를 권고하는 결의를 합니다. 네. 조용순 대법원장은 사표를 쓰겠다 말겠다 계속 오락가락하다가 네. 5월 11일에 결국 등 떠밀리듯 스스로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뭐 모양 빠지게 물러난 첫 대법원장인데 다른 흑역사 뭐가 또 있나요? 네, 박정희 정권 특히 유신 시절에는요. 네. 대법원장의 흑역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사법부 자체의 흑역사,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1968년 취임에서 1978년까지 제5대, 6대 대법원장을 연이어 지낸 민복기 대법원장 시절에는요. 네. 판사들의 집단 항명, 이른바 제1차 사법파동이 발생하는 등 그야말로 법원이 정권의 신여라는 비판을 받는 사법부 암흑기였습니다. 네. 그 기간인 1975년엔 대법원 사형 선고 18시간 만에 8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2차 인혁당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우리 사법부 사상 가장 흑역사이자 가장 치욕스러운 판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전두환 정권 시절은 어땠나요? 네, 유신 정권이 막바지로 치닫던 1979년에 네. 제7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영섭 대법원장의 행로도 절대 순탄치 않았습니다. 네. 이영섭 당시 대법원장은 11.6과 12.12, 5.18 광주항쟁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 이제 격동기에 굵직굵직한 사건을 처리해야 했는데요.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임 2년 만에 사실상 대법원장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전두환이 체육관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취임한 몇 개월 뒤인 1981년 4월에 대법원장 임기를 한참 남겨두고 중도 퇴임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대법원장 퇴임사가 인구에 많이 회자됐던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영섭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네. 취임 초에는 포부와 이상이 컸으나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회한과 오욕으로 얼룩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라는 퇴임사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네. 이어서 퇴임사에서 사법부를 독립적인 관청을 뜻하는 부자를 써서 사법부라고 하지 않고 네. 행정부의 일개 부처처럼 보이는 부자를 써서 사법부라고 지칭한 것은 지금도 법원 흑역사를 말할 때 유명한 일화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영섭 대법원장이 가고 어떤 인물이 그럼 대법원장으로 왔나요? 네, 이후에 제8대 대법원장으로 네. 임명된 유태흥 대법원장입니다. 네. 1981년에서 86년까지 대법원장을 지낸 유태흥 대법원장은요. 네.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라는 흑역사의 주인공입니다. 네. 발단은 소신에 따라 판결한 법관에 대해서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건데요. 네. 지금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판사 블랙리스트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1985년 당시 불법 시위 혐의로 즉결 심판에 넘겨진 대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인천지법 박시환 판사를 춘천지법으로 좌천시켰는데요. 네. 이를 언론기고를 통해 비판한 판사까지 같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겁니다. 네. 야당 의석수가 부족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판사 탄핵 발의 1호라는 불명예를 안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네. 여러 이유들로 유태흥 전 대법원장은 2005년 86세의 나이에 마포대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뭐 대법원장 흑역사 뭐가 더 있나요? 네, 전두환 정권 막바지인 1986년에 임명된 제9대 김용철 대법원장은요. 네. 6월 항쟁 이후인 1988년 제2차 사법파동으로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사임했습니다. 네. 노태우 정권 시절 임명된 제11대 김덕주 대법원장도요. 제3차 사법파동과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공직자 재산 공개 파문에 휘말리면서 역시 법복을 벗은 바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저런 대법원장 흑역사가 많기도 한데요. 네.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형사사건 피의자로 전락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네. 대법원장 흑역사의 활용점정을 찍은 모양새입니다. 네. 관련해서 현재 사법불신 사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법관이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손상이 될 것이다 라는 가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퇴임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네. 뭐 양 전 대법원장 사태를 두고 사법부 치욕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치욕스러운 게 사법부인지 국민인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세먼지와 전기사업법,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전해드립니다. 현행 출생신고제도나 출생기록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법제도 개선책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이루어진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 방안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토론회 내용 전해드립니다.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손배가압류 노동자의 노동권 실태와 건강을 조사해 그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그에 따른 대안들이 제시되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숨쉬기가 불편할 정도의 미세먼지 문제, 오늘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로인사이드 이현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 국회에서 뭐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토론회였나요? 네, 국회 산자위인 김삼아 바른미래당 의원과 기후변화센터 주최로 열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방향 토론회였습니다. 네. 김남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전기사업의 환경채무 강화에 따른 전력시장 영향을 주제로, 이소연 기후솔루션 변호사가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고요. 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최우석 산자부 전력산업과장, 유재구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네, 뭐 미세먼지가 심각하긴 심각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라는 말들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추위가 좀 풀린다 싶으면 하루가 멀다 네. 하고 이제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지난주만 해도 수도권에 사흘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 문제는 숨 네. 좀 참으면 그만이지, 이런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 통계청에서 발간한 2018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국민 불안도가 가장 높은 문제 1위는 북핵도, 방사능도 아닌 다름 아닌 미세먼지였습니다. 네. 네, 국민의 82.5%가 불안하다고 한 만큼 이제 미세먼지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체감도가 높은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또 실제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네. 한 해 동안 흡연으로 인한 사망 인구가 600만 명인데에 비해 네.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인구가 700만 명인 만큼 그 폐해 수준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더 담배보다 미세먼지가 더 치명적이라는 건데, 근데 미세먼지랑 전기사업법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이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에서 날라오는 국외적인 문제와 네. 이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국내 문제 이렇게 네. 두 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발전소, 특히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염원 배출을 보면 이제 실제로 휘발유차를 1로 봤을 때 네. 경유차가 11, 그리고 발전소가 15로 이제 측정이 된다는 것이 네. 이제 정부 합동조사의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전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약 80%를 차지하는 것이 석탄 화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전국의 60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이 네. 전국의 900만 개의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과 같거나 그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을 말하면서 화력 발전 얘기를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오늘 토론회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저감을 위해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삼화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제 문제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 원자력 발전량은 줄이고 또 미세먼지를 많이 일으키는 그 석탄 그리고 LNG 발전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렇게 그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한다는 차원에서 이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네, 일단 화력 발전을 정책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보일 수 있는데요. 네. 신규 화력 발전소의 건설 중단, 네. 그리고 노후화된 발전소의 조기 폐쇄, 그리고 화력 발전소 가동률 축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네.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발전의 원가 코스트, 그러니까 석탄이 저렴하냐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사회 경제의 기회 비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는 이런 취지인 거죠. 네. 그래서 더불어 이런 탈석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언급도 네. 있었는데요. 단적인 예가 현재 석탄 화력 발전소가 이제 허가 기간이 따로 없어서 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폐쇄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제 정부가 발전소를 폐쇄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법제도의 미비점을 전기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네, 뭐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미세먼지 30% 저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토론에 귀담아 들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아동 인권으로 바라본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 방안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토론회 뭐 어떤 토론회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아동 인권으로 바라본 네. 출생 기록과 또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였습니다. 네. 뭐 김종민, 금태섭, 백혜련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뭐 오영나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대표 등 여성계와 법조계 인사 등이 두루 참석을 했는데요. 네. 뭐 출생신고 제도나 출생 기록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네. 또 이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책을 찾아보자라는 취지의 토론회였습니다. 네. 뭐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나요? 일단은 현행 출생신고제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네.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를 늦게 한다든지 뭐 아예 안 한다든지 나아가서 허위로 한다고 해도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점이 지적이 됐는데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로든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사회적으로 투명 인간이 돼서 네. 아동인권 침해 등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제도로는 출생 신고를 부모가 안 하면은 출생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일단 가족관계 등록법 제44조는 네. 부모가 직접 아동 출생 1개월 내에 출생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이 의료기관들이 출산 기록을 공공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네. 병원에서 아이를 낳아도 부모가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정부는 신생아의 존재를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밖에도 뭐 실제 친모가 아닌 사람을 친모로 해서 허위 신고를 하는 등 뭐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네.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라는 점들이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궁금한 게 아이를 낳고 부모가 출생 신고를 안 하거나 뭐 친모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뭐 이런 일이나 경우가 뭐 어떤 경우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 미혼모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이처럼 어떤 식으로든 뭐 자신의 출생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출생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좀 알게 모르게 많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토론회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네. 이제 허위 신고의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은 비밀 입양이 대표적인데요. 네. 이제 아이를 입양하면서 입양 사실을 좀 숨기고 싶어서 친모 이름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이제 허위로 출생 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도 종종 있지만 네. 또 이를 걸러낼 마땅한 방법도 없다는 게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네. 뭐 그래서 대안들로는 뭐 어떤 것들이 제시가 됐나요? 일단은 여기서 두 가지 가치가 충돌을 합니다. 네. 뭐 사생활 보호 그리고 부모를 알 권리인데요. 네.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서는 이 출생 통보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 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제 병원에서 뭐 신생아 정보를 받는 식으로 기술적으로는 국가가 출생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는 있지만 네. 근데 이게 과연 적절한 거냐라는 이제 말도 나오는데요. 네. 이제 무조건적으로 친생 부모의 개인 정보를 국가가 직접 취득하게 될 경우에 뭐 신생아의 생명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예 낙태 수술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이런 극단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이제 오늘 토론회 참가자인 신한미 네. 인천 가정법원 부장판사의 말입니다. 이제 참석자들은 뭐 친모나 친부의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서 네.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신고 의무를 분담을 하고 또 국가가 출생 기록을 관리하는 식으로 이제 출생신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인권을 보호하자라는 거에는 뭐 공통된 인식을 같이 했는데요. 네. 관련해서 이제 국가가 출산을 책임지는 독일의 이 신뢰 출산제도 도입 등 여러 대안들도 제시가 됐습니다. 네. 뭐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친부나 친모를 찾으려 해도 뭐 찾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왜 그런가 했더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네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국가인권위에서는 손배 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20플러스 신세아 기자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신 기자, 오늘 발표회 뭐 어떤 자리였나요? 네, 오늘 인권위에서는 시민단체 손잡고를 비롯해서 뭐 심리치유센터 와락 또 오랫동안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연구해왔던 김승석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 연구팀 등이 네. 참여했던 발표회가 열렸는데요. 네. 이 노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가압류 실태와 또 이 손배 가압류라는 게 이 대상 노동자들을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뭐 고통이 심하다 이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네. 지난해 4월부터 이제 올해 1월까지 이 손배 가압류를 이제 당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전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한 굉장히 실증적이고도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뭐 설문조사 대상 노동자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고려대 김승석 교수 네. 연구팀 박주영 박사는 오래된 노동 이슈임에도 학자나 연구자조차도 손배 가압류가 얼마나 노동자를 힘들게 하는지 또 아프게 하는지 밝혀낸 바가 없다. 네. 또 오늘 발표 자료는 이 손배 가압류 노동자의 노동권 실태와 건강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 실태 조사 결과라고 의미를 밝혔는데요. 네. 네, 일단 이 설문조사 대상 노동자들은 모두 236명이고요. 네. 이제 지난 10개월간 사측으로부터 이 손배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가 확인된 것만 이 236명이라는 얘기입니다. 10개월간 236명이면은 뭐 하루에 한 명꼴이라는 얘기인데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단 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보면 네. 1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미만이 40%로 가장 많았고요. 네. 200억 원 이상의 경우가 2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액수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를 하고 또 이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일단은 이렇게 가압류나 압류가 결정이 되면 일단 뭐 임금, 통장, 뭐 전세 보증금 등 이런 현금성 채권은 다 묶어버리고요. 네. 또 이제 하다못해서 가구나 뭐 집안의 가전제품 같은 이 동산들도 이제 압류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게 이제 오늘 발표를 맡은 박주영 박사의 말입니다. 네, 좀 많이 그런데 가압류 사유는 뭐 어떻게 되나요? 이제 점거에 따른 업무 방해가 이제 전체 응답자 중에 74.2%로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뭐 열에 7, 8건이 이 점거를 사유로 한 손배 가압류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제 파업 중 점거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어서 좀 문제가 많다는 게 네. 오늘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또 여기에 가압류는 본안 소송도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웬만하면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요. 네. 이제 노동자들이 실제로 이런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노조를 탈퇴를 하는 경우가 무려 95%로 조사가 됐습니다. 뭐 회사 입장에서는 효과가 확실하네요.
네, 아무래도 다른 문제는 이런 결과에 이르기까지 뭐 노동자들이 정신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극심하게 피해를 진다는 점인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근골격계 통증이나 뭐 치아 이상 등을 이런 것들을 뭐 달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설문조사 결과 이제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서 이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1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제 특히 지금 보시는 게 우울 증상 체크 문항입니다. 네. 그래서 남성 노동자의 60%, 또 여성 노동자의 70%가 우울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역시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서 약 10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또 심지어 이 응답자의 약 30%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을 해서 대책 마련이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해결책으로 그래서 어떤 방안들이 제시가 됐나요? 이제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토론자들의 지적이었는데요. 네. 노동조합 및 이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쟁의 행위에 대해 민사 책임이 면제가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법원은 무슨 근거로 노동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네. 이제 그러면서 쟁의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로 취급하는 이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오늘 발표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송영석 변호사의 성토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밖에도 뭐 노조가 아닌 개인에 대한 이 손해배상 금지, 또 손해배상액 이제 산정액 제한 등 여러 법제도 개선 방안들도 제시가 됐습니다. 네, 뭐 갚을 수 없는 돈을 앞세워서 뭐 말 그대로 노동자를 피말려 죽이는 것 같은데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박소연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 대표의 발언 내용 전해드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10대 성매매 미성년자 아이들을 성범죄 가담자로 볼 것인가 피해자로 볼 것인가를 두고 아청법 개정 논쟁이 뜨겁습니다. 처벌과 보호 사이에 놓인 10대 성매매 아이들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오늘도 뭐 고발이 더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동물보호 활동가 박희태 씨가 네. 박소연 대표 그리고 동물관리국장 그다음에 수의사 B 씨 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뭐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가법상 사기, 동물보호법, 뭐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네, 이게 그저께죠. 박소연 대표 뭐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안락사를 한 것 자체는 인정을 하고 네.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인도적인 안락사를 했다라는 말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네. 뭐 도살당할 동물들을 구조해서 인도적으로 뭐 보내줬다, 안락사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네. 또 뭐 본인 페이스북에 뭐 네. 영상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뭐길래 논란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네, 페이스북에 개 도살 장면이 담긴 좀 잔혹한 영상을 네. 올렸습니다. 6분짜리 정도 되는데요. 보신탕을 만들기 위해서 개를 도살하는 장면인데 네. 도살의 잔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박소연 대표는 자기를 비난하는 비난의 크기만큼 이 도살 금지를 외쳐달라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살이 없었으면 안락사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인도적인 안락사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보신탕이 되기 위해서 잔혹하게 살해당할 동물들을 뭐 데려다가 안락사를 시켜줬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는 근데 어떻게 되나요? 질병이 심하다거나 뭐 다른 데로 옮겨줄 가능성이 있다거나 입양도 도저히 안 되는데 질병도 심하다거나 네. 이런 종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수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데려왔는데 네. 선별해서 뭐 안락사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이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인도적 절차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그러면은 처벌을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22조는 네.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어떻게 하라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서요. 네. 이거에 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 동물보호법 8조의 동물 학대 여부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동물을 애초에 이런 방식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안락사라는 명목으로 뭐 도살로도 네. 보이는 행위를 한 것이 학대인가 여부를 따져서 그게 학대라면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네. 사기, 횡령, 뭐 금품 기부법 위반 이거는 어떻게 뭐 성립이 되나요? 네, 사기,
이 이제 기부를 한 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그 기부금품을 사용할 것이었다면 나는 기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게 편취당하거나 기망당한 것이 될 수 있고요. 기부금품법 위반도 인정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개 키우시나요? 네, 저는 개를 키우진 않는데요. 네. 이번 사건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게 박소연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굉장히 끔찍했는데 다른 데서 비참하게 죽어갈 동물들을 구조해서 쉽게 말해 그 결론대로라면 본인들이 좀 편하게 보내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 100마리가 그냥 죽을 거를 자기들이 구조해서 그중에 80마리를 예를 들어 본인이 말하는 인도적 안락사로 처리하면 20마리는 혜택이 가지 않았느냐 이런데 이게 이미 인권 쪽에서는 없어진 듯한 그 공리주의 논쟁을 보는 것 같고요. 그 공리주의 논쟁의 큰 문제가 생명을 이렇게 가치를 매겨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물의 권리, 동물을 굉장히 그 동물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분의 입에서 어떤 동물은 보호받을 동물 또는 어떤 동물은 대신 희생해서 다른 동물을 더 보호해야 될 동물 이런 시각에 서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 사건을 계기로든 뭐 어떻게든 좀 동물권이라는 게 좀 제대로 정립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10대 성매매 미성년자 아이들을 성범죄 가담자로 볼 것이냐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로 볼 것이냐를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윤승원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변호사님, 이게 지금 관련 법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10대 미성년자들의 성매매의 경우에는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제 아청법이라고 하는데요. 현행 아청법에서는 성매매를 한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 아동 청소년으로 분류해서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부의 송치, 보호 처분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 처분이 뭔가요? 네, 이제 보호 처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범죄에 연루된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리는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호자 감독과 보호에서부터 뭐 병원이나 요양서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을 통한 치료나 보호, 보호관찰관을 통해서 또 보호관찰을 하는 경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소년원에 보내지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게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게 뭐 이름이 보호 처분인데 이것도 형벌의 일종인가요? 아니면 형벌은 아닌 건가요? 네,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소년법을 보게 되면 이제 32조에서 소년의 보호 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소년부의 보호 처분을 내릴 때는 이제 형사처벌과는 좀 다르게 볼 수 있고 소년원의 송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과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절도죄라던가 이런 범죄들이 문제가 됐을 때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는 쓰일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 자체로는 이른바 뭐 빨간 줄 이런 게 가는 건 아닌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성 청소년 단체에서 이 아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여성 청소년 단체 364곳이 모인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그저께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요. 아청법 개정안을 통과해야 된다고 촉구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성매매 10대는 성매매 가담자, 그러니까 범죄자가 아니라 성착취의 피해자라고 인식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미성년자들을 대상 아동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는 법을 이제 대상이 아닌 피해자로 보자는 내용과 보호 처분을 하는 것은 사실상 처벌이기 때문에 보호 처분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아동 청소년들이 본인이 가담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신고를 못하게 됨으로써 성구매자들이나 알선자들이 또 이를 악용해서 2차 뭐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지속적인 성구매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이나 캐나다, 스웨덴과 같은 많은 국가에서는 일정 연령 이하의 경우에 그런 이제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는 동의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해당 아동이나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성매매도 자발적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인 모양이네요. 네, 이 경우에도 이제 자발적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대책위원회의 주장이고요. 불우한 가정 환경이라던가 가출 이런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뭐 돈을 얼마 준다 이런 데 굉장히 유인당하기가 쉽기 때문에 단순히 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성매매에 가담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주장이고요. 조진경 10대 여성 인권 대표는 성폭력과 성매매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몇만 원 받거나 숙식을 제공받았다고 해서 성범죄에 가담했다고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게 이 사람들 주장인가요? 일단은 그 아청법에서 네. 대상 아동 청소년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네. 주장이고요. 그럼으로써 성매수의 피해자로서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성매매 피해자로 인식하고 보호 처분을 폐지하고 네. 계속 피해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함께 누려나가야 한다라는 주장이고요. 네. 우리나라 이제 아동 청소년들은 이제 상업화된 성착취 피해자로 네.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데 피해자로서 어떤 권리도 누리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뭐 국선 변호사 지원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보호 조치들을 추가로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반론 포함해서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네.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지만 요즘 10대들이 성인들을 네. 능가하는 예, 뭐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순진한 미성년자로만 네. 볼 수는 없다라는 주장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청소년들은 보호의 대상이라고 네.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회 구조적인 부분도 크게 작용을 네.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쉽게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자체가 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아무튼 뭐 10대 성매매는 근절되는 쪽으로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젊은 빙상인연대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빙상계 대부 전명규 한체대 교수가 사건을 축소, 은폐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회적 농업, 표현이 좀 낯설긴 한데 일종의 농업복지 개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의 첫걸음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취재했습니다. 이어서 국회에서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폐지해야 한다,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 찬반 양론이 맞서며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흔히 폐병이라고 불리는 결핵. 우리나라는 OECD 35개국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1위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생명과학그룹 BMS와 결핵 전문병원 마산국립병원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빙상계에서 심석희 선수 외에도 다른 성폭력이 있었다는 추가 폭로 주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는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빙상계 대부 전명규 한체대 교수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도 사건을 축소, 은폐해왔다고 주장했는데 전 교수는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기자회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가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알고도 이를 은폐해왔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젊은 빙상인연대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빙상계 성폭력 피해자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된 피해 사례는 심석희 선수를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6건이라며 한 체대에 대한 고강도 감사와 체육계 성폭력 전수조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10대 때부터 한 체대 빙상부 출신 코치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에 시달려오다 결국 스케이트화를 벗은 A씨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관련 문자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명규 교수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A씨의 문자입니다. 피해자는 저고 죽고 싶다는 생각 수백 번씩 하고 잠도 못 자는 것도 전데 가해자라는 사람이 죽겠다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제가 그날 밤 무슨 일을 겪었는지 다 말씀드리고 싶다는 문자를 전 교수에 보냈는데 네가 빨리 벗어나길 바라. 그것이 우선이야 하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피해 선수들은 자신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빙상계를 좌지우지하는 이른바 전명규 사단으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할까 두려움에 떨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이 두려움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이에 전 교수는 오후에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 아픔을 드린 데 대해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은폐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전 교수는 특히 심석희 선수 사태와 관련해선 성폭력 관련해서 내가 전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심석희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교수는 그러면서 젊은 빙상인 연대의 폭로에 대해선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빙상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그 단체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취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가시돋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석희 사태 이후 빙상계 성폭력이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하나둘씩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드러난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또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의 첫걸음이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회적 농업이라는 표현이 좀 낯설긴 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토론회 현장을 취재한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의 첫걸음이라는 토론회 제목처럼 사회적 농업은 아직 첫걸음도 떼지 않은 좀 낯선 개념입니다. 사회적 농업은 쉽게 말해 갈수록 황폐해지는 농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일종의 농업복지 개념입니다. 농업의 사회적 가치에 공익적 가치까지 더하는 그런 발전된 오늘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의 원조는 이탈리아로 이미 70년대부터 사회적 노동조합이 장애인들과 함께 농사를 짓는 형태로 시작됐습니다. 장애인들을 수용소에 가두는 형식이 아닌 노동을 통해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고 농촌도 살리자는 취지의 농업인 겁니다. 이웃 일본에서도 농지 황폐화와 농촌 고령화, 이에 따른 복지 비용 증가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대안으로 사회적 농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복지의 대상이자 농업의 주체가 장애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품는다는 측면에서 국내 학계에선 돌봄 농업, 치유 농업이라는 용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농업을 하면서 사회를 돌보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학자들은 사회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로부터 배제된 사람들, 장애가 있든 가난하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가운데 81번째 국정과제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사노촌 조성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이 이 복지 농어촌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누구나 가서 살고 싶은 농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주 절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장애인이나 소외된 분들 또 여성분들 이 농업 활동을 통해서 이런 살기 좋은 복지 농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농업과 복지가 연계되는 사회적 농업은 기존의 법률로는 규정하기가 어려워 관련 법률 제정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서삼석 의원의 말입니다. 오늘 국회 토론회가 실제 관련 법제도 정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선 폐지해야 한다,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 찬반 양론이 맞서며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고 하는데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론의 초점은 지난해 9월 발의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공인인증서 폐지를 해야 하느냐 여부였습니다. 생체인식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 자체를 어떻게든 손을 봐야 한다는 데에는 참가자들은 일단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서비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요체는 우리가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 하지만 강론에선 입장이 갈렸습니다. 먼저 특정 공인인증기관이 본인 인증이나 전자서명을 독과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는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기술의 도입과 실현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보안과 안전이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규제 개혁 차원에서라도 공인인증서는 폐지하는 쪽으로 적어도 다른 인증기술들을 적극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면서
전체가 다 통일된 체계를 만드는 게 향후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그러나 공인인증서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사설 인증서들이 우후죽순처럼 도입돼 증가하게 되면 말처럼 보안과 안전을 담보하는 게 쉽지 않고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다양화되다 보면 국민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그럼 다양한 인증체계의 보안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또 다른 우려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의 혁신이라는 큰 틀에서는 참가자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 방향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파트너십을 통해 역할의 유리장벽을 깨고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흔히 폐병이라고 불리는 결핵. 21세기 대한민국에 아직도 결핵 환자가 있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OECD 35개 나라 가운데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1위인 어떻게 보면 결핵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생명과학그룹 BMS와 국립마산병원이 결핵 퇴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하는데 업무 협약식 현장을 다녀온 김태현 기자가 결핵 얘기들을 전해드립니다. 결핵 퇴치를 위하여 파이팅! 국립마산병원과 생명과학 전문기업 BMS가 결핵 퇴치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결핵 환자 임상 데이터를 보유한 국립마산병원은 결핵 환자에 대한 맞춤형 처방과 치료 등 결핵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결핵 전문 국가병원입니다. 유전체 연구 장비 및 시료 분석 전문 인력을 보유한 BMS는 생명과 환경, 미생물 분야 연구와 각종 진단 키트 개발 등에 특화된 생명과학 전문 기업입니다. 다른 질병도 그렇지만 결핵은 병리학적 특성상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산병원이 지닌 결핵 관련 연구 지식과 자원, BMS가 보유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법 등 분자 진단 연구 인프라 및 분석 기법 등을 상호 활용해 새로운 진단 검사 기술과 제품 등을 개발해 결핵 퇴치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 이번 두 기관의 협약서 체결 취지입니다. 그리고 결핵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성 환자를 조기 진단하고 그 환자가 전염성이 있는 동안은 격리하고 또 치료를 잘 받게 해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일반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35개 나라 가운데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도 2017년 기준 2위 라트비아가 인구 10만 명당 37명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77명으로 라트비아의 2배가 넘는 안 좋은 쪽으로 OECD 압도적 1위 결핵 국가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결핵 치료나 결핵에 드는 예산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나아가 여러 약제에 내성을 지녀 일반 결핵에 비해 치료 기간이 길고 치사율이 높은 다제내성 결핵, 이른바 슈퍼결핵의 출현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결핵은 소멸된 병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모를 뿐 매년 적지 않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숨어서 현존하는 질긴 병입니다. 이번 국립마산병원과 BMS의 상호 협약과 협력을 통해 결핵 진단과 치료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정부가 지난 9일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시지역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숙박 공유, 즉 에어비앤비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용 조건과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카드뉴스로 전해드립니다. 3월부터 서울이나 제주 등 도시지역에서 내국인 대상 공유 민박이 전면적으로 허용됩니다. 나도 에어비앤비나 해볼까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공유 숙박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공유 숙박업에 대한 오해와 법적 쟁점 3가지, 카드로 읽는 법조 이현무 기자입니다. 공유 숙박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집이나 방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유 숙박업도 엄연한 숙박업이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를 보면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우리 대법원은 객실 7곳을 임차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관광객에게 요금을 받는 것은 무신고 숙박업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많은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별다른 신고 없이 그냥 방을 공유하는 게 현실이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자 탈세 행위입니다. 공유 숙박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노는 집, 남는 방을 공유해볼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또한 공유 숙박업은 실거주지만 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를 보면 도시민박업에 대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거주하지 않으면서 방을 공유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는 모두 불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아파트도 숙박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행위 허가 기준 등 조항을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가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아파트를 이용하려면 입주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 숙박은 실거주라는 아파트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아파트를 이용하는 것이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규약 등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아파트 방을 공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모텔과 여관업주들이 에어비앤비 확대에 반발하는 건 이처럼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불탈법적인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어떤 규제나 제재도 받지 않기 때문인 측면도 큽니다. 공유 숙박업의 불법 영업 문제도 해결하고 공유경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유 숙박업법을 새로 입법해 공유 숙박업이 법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광석 변호사의 말입니다. 공유경제라는 이상과 불탈법 숙박이라는 현실과 법제도 사이 괴류 해소가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있는 법조 이현무입니다. 황금 연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한 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